네, 안녕하세요. 네, 조홍주입니다. 오늘 그 행정쟁송법 2차 과목인데요. 2차 과목은 글을 쓰는 거잖아요. 근데 글을 쓰는 건데 우리가 글을 쓸 때 내가 이해를 하면은 그 글을 다 쓸 수 있겠거니 하면서 어떤 그 내용을 이해하려고 많이 덤벼드는데요. 이 공부를 하는 방식은 거꾸로 하시는 거예요. 먼저 글 쓰는 방법을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을 설득시켜가는 과정이죠. 왜 이렇게 글을 써야만 하는 거지라고요. 거꾸로. 그래서 그 이제 제가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나 550 제의가 할 때 그 변호사 시험은 특히 1차가 있거든요. 1차 공부할 때 여러분들도 이제 1차를 이제 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1차를 통과하신 분도 있을 건데 1차 공부할 때 그 1차 노동법이라든가 그런 관련 과목들을 사회보험법 먼저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문제풀이를 하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기출문제를 다 외우는 거죠. 영어 단어 외우듯이 기출문제를 문제와 답을 다 외우는 거예요. 아니 그냥 문제와 답을 그냥 외우는 거예요. 문제를 구성하고 있는 지문 5개 다 외울 필요도 없어요. 그냥 문제와 답 지문만 달달달 외우는 거예요. 그걸 다 외운 다음에 이제 거꾸로 그 강의를 들어가면서 자신을 설득시켜 가는 거죠. 이게 왜 답인 거지? 그다음에 나머지는 왜 답이 안 되는 거지? 이렇게 설득시켜 가면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동영 모의고사 보면서 조금 확장시키고 그럼 무조건 1차 금방 합격하거든요. 사시도 그렇게 해서 1차를 그냥 합격해요. 만 페이지를 봐서 이제 조금 시간적인 이런 물리적 시간이 필요한 것 뿐이지. 그런데 마찬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고 나서 이제 2차를 오잖아요. 그럼 2차 오면은 이제 오리지널하게 또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 노동법을 다 알면은 사례 문제를 내가 풀이할 수 있겠거니 행정쟁송법을 어떤 문제가 주어지니까 내가 글을 쓸 수 있을 거야. 뭐 경영조직론도 주어지면은 내가 다 쓸 수 있어라고 하는데 막상 해보면 만만치가 않죠, 그죠? 만만치가 않고 그 다음에 글이 안 나와요. 그거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사례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단문형일 때는 그런 어려움이 없었어요. 단문형일 때는 막 외워서 쏟아붓는 공부를 했었어요. 94년까지요. 1994년까지는 사례형이 안 나왔어요. 그때까지 단문형이었거든요. 그래서 논술하라, 약술하라, 기술하라 이렇게 냈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정말 어렵게 공부했죠. 그러니까 다 외워야 돼요. 전부 다 외워야 돼요. 그냥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외워야 되고 그 다음에 가장 근본적인 회의감은 내가 이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이게 단문형이라고 이제 교수님들이 쓴 책인데 이게 진짜로 100점짜리 답안일까? 라는 근본적인 회의감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내가 이걸 달달달 외우면 진짜로 100점을 맞을까? 달달달 외워서 시험장을 쓰면은 48점, 52점. 아, 그럼 48점, 52점이 그게 정상적으로 맞을 수 있는 최고 점수인가 보다. 그리고 생각하고 교수님 찾아가서 물어보면 아니래요. 100점짜리 답안은 100점을 준대요. 그럼 도대체 이 괴리감을 어떻게 이걸 메꾸냐 말이죠. 그래서 그게 이제 공부할 때 제일 저한테는 가장 그 의문점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례형으로 나오면서 더 큰 의문점은, 그럼 이거는 몇 점짜리 답안인 거지? 시중에 나와 있는 그 교재라는 것들이? 그걸 쓰면 정말 100점 맞나? 그런 또 의문점이 또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교재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감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 김양기 교수님하고 저기 홍정선 교수님의 행정법 그 사례집이 있는데 그 사례집 앞에 서론에 그렇게 써놨어요. 아리스토텔레스의 3단 논법이 입각해서 법학은 세워져 있다. 근데 막상 안에 들어가서 보면 3단 논법으로 쓰여져 있질 않아요. 사례 풀이가. 3단 논법은 너무나 심플하잖아요. 대전제, 소전제, 결론. 근데 대전제, 소전제, 결론의 그런 구조가 아니고 그냥 단문을 다시 거기다 놓고 거기다 사안의 경우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게 단문하고 뭔 차이가 있지? 단지 사안의 경우라는 판단만 있는데 목차, 별도의 목차, 추가적 목차밖에 없는데 그럼 이것도 100점짜리 답안인가? 그런 이제 오해들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제가 3단 논법에서 글을 써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이제 거기 있는 건데 일단은 이 행정쟁송법의 이 문제 출제 형식이 한번 보자고요. 이제 어떤 의미인지. 일단은 쟁송법의 현재의 문제 형식은 사례형이에요. 사례형입니다. 단문형이 아닙니다. 단문형이 아니에요. 그러면 사례형과 단문형의 차이가 뭐냐? 법리에 의하여 결론을 찾아가는 글쓰기예요. 법리에 의하여 결론을, 이거 법리란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법리는
막 법리가 뭐예요 하면 사람들이 엄청 어려워요. 아니요. 딱 두 글자에 있잖아요. MZ세대들 요즘에 특히 말 줄이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법리는 법률 규정과 판례 있잖아요. 줄임말이에요. 법리. 판례, 그러니까 이론의 이자가 아니에요. 법리는 법률 규정과 그 법률 규정을 해석한 판례의 줄임말을 법리라 그래요. 이치를 찾아간다가 판례거든요. 이치의 이자. 그래서 법리는 법률 규정 플러스 판례를 말한다. 거기에 따라서 결론을 찾아가는 글쓰기다. 즉 결론은 반드시 나와야 돼요. 결론이. 그러면 여러분들 법리 이렇게 하니까 이 말을 듣는 순간 이거 외워야 되겠다. 법리는 내가 세워서 가는 게 아니다. 여러분들 혹시 저는 이제 크리스찬이니까 그 율법이란 말을 이제 하거든요. 거기서는 율법이란 말을 많이 하는데 이 율법이란 말이 있죠. 율법은 곧 법의 본질적 존재 양식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하느님의 한 말이 율법이에요. 말이 절대적 한 말이. 그러면 그 하느님을 대체하거든요. 14세기 르네상스 이후로 그 자리를 인간의 이성이 곧 하느님이야. 그래서 이성이 하느님을 쫓아내 추방해요. 중세의 하느님을 추방하고 이제 현대 시대를 열어요. 근대라는 말은 일본 말이에요. 근대 시대 없어요. 현대예요. 중세에서 현대로 바로 넘어가요. 모던. 근데 일본 애들은 자기들 봤을 때 그 현대라고 하기에는 애매한 시기가 있단 말이에요. 중세 본권에서. 그래서 근대란 말을 거기다 끼워놨어요. 근대가 뭐예요? 현대에 근접한 시대다. 근접할 근자거든요. 그렇게 일본 애들이 만든 말이에요. 근데 그걸 우리도 막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데 그거 아니고 고대, 그다음에 중세, 현대 딱 이렇게 3분대 있거든요. 그래서 14세기 르네상스, 그다음에 이제 16세기, 17세기 인간 이성의 이제 그 대폭발 시대를 거쳐서 이제는 신의 자리를 대신했는데 신의 말이 율법이라면 인간의 이성이 만들어낸 우리가 이제 사회계약으로 하는 그 계약서는 뭐냐? 법률이에요. 법률. 그래서 율법과 법률은 동의어예요. 그럼 율법은 뭐예요? 인간에게 하나님이 밖에서 인간 밖에서 위에서 내려 꽂히는 법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법률도 우리 밖에 존재하는 입법부가 우리의 선거를 통해서 구성된 입법부가 만든 계약서가 우리에게 내려 꽂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내려 꽂히는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수용하는 대상이지. 그래서 법률 규정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수용을 해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평가하거나 판단하면 안 돼요. 마찬가지로 판례도 그래요. 판례도 그 내려 꽂히는 그 법률이 약간 추상적이야. 약간 일반적이지. 그러면 구체적인 상황에는 이렇게 해석을 해서 내려 꽂혀야 돼. 그래서 내려 꽂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법학과 베이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민법 총칙 배우셨죠? 거기서 이성인이라고 나오잖아요. 이성인. 그 이성인이 국회를 가리키고 그다음에 이성인이 판사를 가리켜요. 그래서 이성인의 시각에서 그렇다. 이성인의 시각에서 명백하다. 뭐 이런 말들 나올 때 그건 판사 자신의 시각이에요. 우리는요 이성인 아니에요. 일반인은 이성인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인의 시각할 때 그 일반인이 우리 일반 시민들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이성인을 가리켜요. 일반, 그러니까 general한, universal한 religion, 이성을 가지고 있는 자. 그래서 그게 일반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시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법학이라는 건. 법학이라는 건 상식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고 약속된 용어들이다. 그 다음에 이 단문형은요. 단문형은 이게 중요하죠. 단문형은 입법론을 결론을 해요. 입법론. 그러니까 입법론이 결론이 입법론. 그래서 법률과 판례 있죠. 법률과 판례의 흠결, 법률과 판례의 한계점을 잘 지적해서 그 흠결의 한계점을 보완하는 입법론을 전개하는 글쓰기예요. 그래서 결론에 보면은 입법론적으로 이거를 입법하는 것이 시급하다. 국민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입법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게 항상 결론이에요. 단문형은. 항상 결론이에요. 근데 그 결론을 내리기까지 법이 어떤 부분에서 좀 흠결, 즉 보완해야 될 지점이 있지? 법이 잘 만들어져 있는데 어떤 지점에서 판례가 그 해석에 있어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지? 이런 것들을 잘 지적하는 거예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단문형이 이제 이렇게 이제 법론을 전개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행정소송법, 쟁송법 중에 이제 꽃이 행정소송법인데 이 행정소송법이 1948년도에 만들어진 법이에요. 지금부터 물경 거의 80년 전에 만들어진 법인데 즉 80년 전에 만들어진 옷을 지금도 우리가 입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우리는 뭐예요? 80년 전에는 여러분들은 이제 잘 모르시죠?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나라가 이제 석기 시대라고 보면 됐어요. 석기 시대. 40년 전에. 그러니까 해방 직후에는 석기 시대예요. 그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이 나올 때 이제 그 전까지 이제 청동기예요. 그리고 나서 2공화국 때까지 그 3공화국 되면서 비로소 산업화하면서 비로소 이제 우리나라가 이 현대 사회로 넘어와요. 대중 소비 사회로 넘어와요. 그때부터 국토개발 5개년 여러분들은 초등학교처럼 국민학교 다닐 때 국토개발 5개년 계획 다 외웠어요. 61년부터 65년까지 뭐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가 이제 소위 말하는 현대 사회로 넘어오고 나서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나라. 그리고 88 올림픽. 그때도 여러분들 안 태어났죠. 86, 88 올림픽을 지나면서 선진국이 돼버렸어요. 폭발해버려요. 그러니까 뭐예요? 신석기, 구석기는 좀 심하고 신석기부터 그다음에 지금 시대는 나노 시대예요. 전자시대죠. 우리나라 유일하게 국가 전체가 전자시대로 진입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지금. 그래서 전 세계의 모든 이 아이테크 기업들이 IT를 기반으로 한 이런 기업들이 전부 다 우리나라가 배드예요. 우리나라에서 모든 걸 테스트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제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전통적인 직업들이 없어져가는 게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 사회는 누구나 다 아노미 현상이에요. 해마다 있잖아요. 기존의 전통적인 것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설명이 안 되는 그런 급격한 변화를 겪어와요. 저도 있잖아요. 무지하게 시험 제도 변화를 많이 겪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똑같이 지금.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사회 변화까지 이제 병행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저희 때는 사회 변화가 그냥 이렇게 툭 던져놓으면요, 여기서 돈이 나와요. 그런 사회예요. 가다가 뭘 툭 쳤어. 다리 아파했는데 그게 돈인 거예요. 그렇게 굴러다녔어요, 저희 때는. 그것도 못 챙겨, 저는 바보지만 시험 공부한다고. 그죠? 그러니까 다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저희 세대가 보는 이 청년 세대는 불쌍해요. 어떤 면에서. 나라는 선진국인데 개인은 석기 시대로 돌아갔어요. 개인은. 그러니까 너무 불쌍할 정도.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은 경쟁력을 갖춰야, 소위 말해 이제 스펙이라고 하다고 하지만 경쟁력을 갖춰야 되는데 앞으로 AI가 대체할 수 없는 지점으로 가서 경쟁력을 갖춰야 돼요. AI가 대체할 수 없는 것으로. 저는 그중에 대표적인 게 공무원이라고 보는데 제 딸내미 공무원 시험 준비하러 계속 꼬시고 있거든요. 7급 해라, 7급. 5급 하기 힘들면 7급 해라. 9급도 괜찮아. 공무원은 절대로 대체를 못해요. 그다음에 또 대체를 못하는 게 또 뭐가 있을까? 노무사? 다 기계화 될 건데 기계화되는 노동자를 걔네들은 잠도 안 자는데 노동 문제가 생길까요? AI. 그래서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AI가 이제 뭘 하죠? 중간 관리자로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AI가 중간 관리자 될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노동을 필요로 하는 산업도 있을 것이고 AI로 이게 자동화로 넘어가는 또 있겠죠. 이제 요거를 이제 김두관 씨가 얘기를 하던데, 근데 맞아요. 사회는 그렇게 진입이 될 거예요. 영국에서 러다이트 운동이라 가지고 기계 파기 운동이 있었지만, 그럼 그 이행되는 과정에서 죽어나는 이 청년 세대는 어떡하냔 말이에요. 그 이행되는 과정에서 이게 10년이 걸지 20년이 걸지 모르겠지만 미래학자들은 이게 10년 안에 끝난다고 하는데, AI 그게. 그러면 그 이행되는 과정에서 삶의 그 한계선으로 몰려가는 우리 젊은이들은 어떻게 하냐고요. 그래서 이제 이재명이 그 기본소득제도 그래서 내놓은 거예요. 그게 사람들이 자꾸 멍청하니까 그게 왜 그 제도가 나온지 몰라요. 뭐 퍼주잔 말이냐. 이제 우리 세대들은 그래요. 지가 노력하면 다 먹고 살 수 있지. 그때는 상황이 그랬다니까요. 사회 상황이 던져놓으면 돈이 되는 시대였어. 그러니까 지가 뭘 노력만 하면 있잖아요. 노력만 하면 먹고 사는 시대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우리 아이들은 어떡하냔 말이에요. 노력을 해도 자리가 없어서 배달의 민족, 진짜 배달의 민족이 실제로가 되고 있는데 그거 어떡하냔 말이에요, 그거.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쨌든 자격증 빨리 따가지고 뭐 하느냐? 이게 중간 관리자로 들어올 AI 프렌들리, AI하고 친한 사람이 돼요. AI하고 친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빨리 합격하고 빨리 뭐든지 하셔야 돼요. 자, 그렇기 위해서는 이 시험에 빨리 합격해서 시험이 의도하는, 시험이 묻고자 하는 지점이 뭔지를 잘 알고서 그 채점자의 그 니즈를 만족시키는 답안이 나와야 돼요. 소위 말하는 채점자에게 아부하는 답안이 나와야 된다고요.
무조건 우리는 타인에게 아부를 해야 돼요. 이 아부를 굉장히 싫어하고 아부를 자기 자존심이 상한다고 하는 그건 바보죠. 아부를 해서 타인의 호의를 얻어내는 게 나의 자존감인 거예요. 정말로 진정한 자존감은 타인의 호의를 이끌어내는 게 자존감인 거예요. 타인의 호의야 뭐가 나는 독고다이야 유아독재 그거는 자존감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있잖아요. 히키코모리 이상한 거예요. 절대 글로 가면 안 돼요. 알죠? 폐쇄화 되면 안 돼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알자고요. 그래서 단문형은 이렇게 사령과 단문형은 이렇게 다르단 말이에요. 사령과 단문형은. 자, 사령은 뭐다? 사령은 법리하여 결론을 찾아가는 글쓰기다. 단문형은 입법론을 결론하면서 그 흠결이나 한계점을 보완하는 입법론을 전개하는 글쓰기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르단 말이죠.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근데 다 요 공부를 하면서 여기다가 사안의 경우 해가지고 사안의 경우 요거 하나 여기다 추가하는 정도의 공부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풀이의 관심이 달라요. 그러니까 채점의 방식이 달라요. 채점의 관심이 다르고. 그래서 채점은 뭐다? 사령은 법률 규정 이 문제를 풀이하는데 정확한 법률 규정. 자, 비트겐슈타인이 일물리가 원칙이라고 했어요. 법률 규정 하나에 상황 하나예요. 법률 규정이 일반적으로 다 적용되는 게 아니라 요 상황에는 요 법률 규정이 적용돼. 이 적용되는 요것을 암기해서 쓰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그거를 진짜 적용하기 위해서는 판례라는 것을 통해서 나와야 되는데 그것을 판례가 어떻게 봤는지 시각을 또 보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법리를 암기해서 쓰는 게 첫 번째예요. 법리 암기하는 게 첫 번째. 이거를 GS 연기 때 미친 듯이 암기하게 할 거예요. 자, 그다음에 그렇다면 암기하는 거 쉬워요. 몇 개 안 돼요. 암기하는 게요. 80개 정도밖에 안 돼요. 아니 24,000단어도 외우시잖아요. 32,000단어 영어 32,000, 영어 24,000에 외우는데 이거 80개도 너무 오바야. 내가 보기엔 이건 이제 오공채는 80개고 우리 행정쟁송법은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몇 개 안 된다는 걸 보여드릴게요. 그걸 가르쳐 주려고 오늘은요. 자, 그래서 한 80개도 너무 오버인데 지금 하여튼 80개는 안 넘어가요. 자,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자, 사령은 요렇게 쓰는 글쓰기인데 요거를 어떻게 내냐는 거예요. 출제 영역은 뭐냐면 어디서 문제가 되냐는 거예요. 내가 변호사라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변호사라면 내가 처음에 소장을 어떻게 쓰지? 소장을? 그게 제일 의문점이잖아요. 처음에. 아니 여러분들이 변호사인데 노동자 근로자가 나 부당해고 당했다. 나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해서 법률 상담을 왔어요. 그러면 저건 무조건 소송으로 가야 나한테 돈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료 상담을 하고서 다양한 이제 대응 방식들을 가르쳐 주는데 어쨌든 결론을 나를 통해서 가면 넌 이긴다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할 때 첫 번째가 소장을 잘 써야 돼요. 소장을. 그러면 어떻게 써야 잘 쓰는 소장일까? 두 번째는 내가 판사라면 이 소장에 쓰여진 것들을 어떻게 판단하지? 그리고 판단하고 나서 판결문을 내가 썼는데 판결문을 잘 쓴다 못 쓴다는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고요. 그 판결문이 나오면 그 판결문을 가지고 난 뭐 하지? 판결문을 가진 나는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소제기 단계는 변호사의 시각에서, 본안 단계에서는 판사의 시각에서, 그리고 판결 단계에서는 그 판결문을 받은 이제 그 의뢰인의 시각에서 이런 시각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소제기 단계, 본안 단계, 판결 단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소제기 단계는 변호사의 시각에서 소장 잘 쓰기. 본안 단계는 판사 시각에서 그 소송을 진행시켜 가기. 판사가 저거니까요. 그 레프리예요, 레프리. 여러분 그 심판에는 레프리가 있고 저지가 있죠. 예컨대 제가 최근에 제일 재밌게 본 게 그 뭐지요? 그 매직스타인가? 그 SBS 거기 마술사들 나와가지고 할 때 여기 쪽 앞에 앉아가지고 그걸 쩌찌라죠. 그건 쩌찌. 점수를 매기는 거 쩌찌. 근데 판사는 레프리예요. 레프리는 점수를 매기는 게 아니고 경기를 공정하게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축구 심판은 레프리라고 그러죠. 레프리. 그 다음에 다이빙 이런 거 하는 심판은 쩌찌라 하고
그러니까 저지는 점수를 매기고 레프리는 진행을 시키는 건데 판사가 레프리예요. 본안에서는. 본안 단계에서는 레프리로서 하는 거예요. 즉 원과 피고 누구도 내가 지금 여기서 내가 뭔가 홀대받고 있어. 차별당하고 그런 느낌 안 들게 진행을 하고 판결 단계 가서 비로소 저지로 등장을 해요. 저지가 이제 판사가 돼서 판결문을 쓰면 그 판결문 받은 나는 어떻게 이걸 써먹지? 어떻게 써먹지? 그게 이제 여기서의 문제되는 주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쟁송법은 그 제도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교과서를 보면 제도들이 나오거든요. 취소 소송의 대상, 취소 소송의 원고, 제도들이 막 나와요. 거기다 뭐 행정 개입 청구권,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 그 다음에 강학상 허가, 강학상 특허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전부 다 도구 개념이에요. 도구 개념. 여기서 그걸 어떻게 그 도구 개념을 가지고 여기서 어떻게 문제되는 걸 풀어나가지? 그 도구 개념 가지고 어떻게 풀어나가지? 그 도구 개념 가지고 어떻게 이런 개념인 것이지 그것 자체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행정법 교과서에 강학상 허가 파트 가보면 그 자체 의미 가지고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빈 개념이에요. vacant 컨셉이에요. 이 빈 개념이란 말이 뭐냐면 수학 개념을 빈 개념이라거든요. 기호에 불과해. 기호.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다. 그러면 여기다 가로 열고 하면 무조건 2예요. 답이. 무조건 1이에요. 이런 걸 우리가 폐쇄 시스템이라 하면서 빈 개념이라고 그래요. 이게 지시어란 말이에요. 여기는 1밖에 못 들어간 지시사항이란 말이죠. 자, 이렇게 돼요. 법학의 개념들이 다 이래요. 그러니까 법학 개념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이 삶의 지표로 삼거나 인생의 목표점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도구 개념에 불과해요. 도구 개념. 칼 같은 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를 달달하고 완벽하게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사례풀이가 가능하지 않아요.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사례형의 풀이 방식을 애워야 돼요. 방식을. 그래서 방식은 틀이라죠. 우리가 프레임, 틀을 외우고 이 틀 속에 법리를 배열하는 거예요. 법리를. 그래서 이 틀을 우리가 뭐라 하냐? 목차라 그래요. 목차가 중요하다는데 사례형도 목차가 중요해요. 사례형도 목차가 단문형은 목차가 생명이고요. 이 목차란 말은 이건 아리스토텔레스의 중범 이론, 카테고리라는 말이 중범 이론의 그 책 제목이 카테고리아예요. 카테고리아.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문 제목이 카테고리아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카테고리라는 말이 나온 거거든요. 이 목차예요, 목차. 목차 안에 각각의 분별되는 것들을 쓴다. 이렇게 쓰죠. 이게 이제 그래서 목차가 만약에 이제 종이라 그러면 우리는 인간종이죠. 인간종 안에는 뭐 저 있고 또 다른 사람이 있고 누구 있고 이렇게 서로 다른 개체로서의 사람들이 존재한다. 이걸 이제 진료라고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법학에서 그대로 반영이 돼요. 이것이 그대로 반영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세계관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를 못해요. 법학이. 거의 한 4,000년 전 사람인데 그 사람의 시각에서 하나도 못 벗어나요. 4,000년이 아니고 한 3,000년. 자, 그다음에 그렇다면 이제부터 이제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하나씩. 자, 지금 뭔 얘기를 했냐면 자, 단계별로 문제가 된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단계별로 문제가 된다고 했어요. 그럼 첫 번째 요 단계에서의 사례 출제 방식을 알아야 되겠죠. 요 단계에서의 사례풀이 방식. 여러분들 기출 문제 보면 이게 나오는데 항상 있잖아요. 항상 기출 문제를 보시면 기본적으로 문장이 4개예요. 문장이 4개이거나 아니면 문장이 4개인데 3문장으로 나오면 2문장을 한 문장으로 중문화시킨 거예요. 그렇게 어쨌든 논리적으로 문장이 4개예요. 왜 그럴까요? 기승전결이라고 그러세요. 기승전결. 무조건 그래요. 기출문제 한번 보여드려서 딱 좋은데. 기승전결로 이루어져 있어요. 기승전결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누가 누구에게 뭐뭘 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더라. 그런데 혹은 그러나. 그래서 보통은 이제 거부 처분할 때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 갑이 시장 을에게 건축 허가를 신청하였다. 승 뭐냐면 그래서 이제 그 시장은 그 신청서를 검토했더니 이건 건축 허가를 해줘야 되겠다.
이 요건 다 충족하고 있음을 이제 발견했어요. 전은 있잖아요. 시각의 전환을 말해요. 그러나 옆집 주민들의 민원이 너무 극성을 부려서 이렇게 해서는 내 정치적 생명이 위험하겠구나 싶어서 건축 허가를 거부하였다. 이게 전이에요. 그럼 결이에요. 결은 갑은 건축 허가 거부 처분에 대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취소 소송의 제기가 가능한가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게 기승전결. 항상 이렇게 돼 있어요. 항상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기승전결이에요. 이렇게. 자, 기승전결을 얘기하는 건 분명히 의미가 있겠죠, 제가. 그래서 취소의 제기가 가능한가, 이거. 취소의 제기가 가능한가, 혹은 취소의 제기가 적법한가, 혹은 취소의 수소법은 어떤 판단을 해야 하는가. 이게 소제기 단계에서의 물은 방식인데, 소제기 단계는 곧 소장 작성하기죠. 그래서 소장 작성하기여서 취소의 제기가 가능한가 뭐예요? 소장을 잘 썼니? 적법한가? 소장 잘 썼니? 어떤 판단? 소장 잘 썼으면 본안 판결로 갈 거야. 이렇게 소장 잘 썼니를 묻는 방식이 제기가 가능한가? 제기가 적법한가? 수소법원은 어떤 판단을 해야 하는가? 이게 마지막 묻는 물음이에요. 이게 이렇게 묻거나 제기가 가능한지를 검토하시오. 제기가 가능한지를 판단하시오. 이렇게 해도 똑같아요. 언제나 같은 물음이에요. 요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본안 단계에서는 자 본안 단계의 물음 방식은 어떻게 묻냐면 이 본안은 이제 두 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두 개로 하나는 자료를 수집하는 거예요. 자료 수집을 해요. 자료 수집을 하는 거. 하나는 위법성을 판단하는 거. 위법 판단. 이게 판사가 다 하는 건데 판사가 뭐냐면 판사가 왜 이제 하겠죠? 이 취소이 제기된 것은 어떤 거를 어떻게 처리해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처리하고자 하는 이 어떤 거 있죠. 이 어떤 것이 위법해야 되거든요. 처리를 해주려면 판사가 뭔가를 이 소송을 통해서 처리를 하려면 어떤 것을 어떻게 해주세요라고 판사한테 이제 소장에다가 어떻게 해주세요라고 쓰는데. 이것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또 뒤에 얘기해 줄게요. 뭐뭐를 어떻게 해주세요라고 이 소장에다 써요. 그러면 이 어떻게 해달라고는 이것을 어떻게 해주고 싶으면 이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게 위법해야 돼요. 이거 그 위법 판단을 하는 건데 이 위법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려면 그 판단해야 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수집해야 되잖아요. 이거를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변론이라 그래요. 이걸 변론주의라 그래요. 요 자료를 수집하는 걸 변론이라고 하는데 변론주의가 어려운 말이 하나도 아니에요.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을 변론주의라 그래요.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을 변론주의라 그래요. 근데 이 자료를 수집을 어떻게 하냐면 변론이 자기를 변호하고 변호하는 근거를 댄다. 자기를 변호하면서 그 변호하는 근거를 된다 해서 변호할 때의 근거할 때의 논거를 된다 해서 변론주의예요. 근데 그 변론주의를 뭘로 하냐면 말로 하니까 구두 변론주의라 그래요. 그걸 민사성에선 구두 변론주의. 이 변론주의는 이미 아테네 시대에 완성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 변론주의를 가지고 장난친 사람들을 우리가 소피스트라 했다면 소피스트. 여러분 소피스트라 말 들어보셨죠? 소피스트가 소피에다가 ST를 붙인 거잖아요. 사람의 전명. 그럼 앞에 있는 접두어인 소피. 이 소피에다가 A자 있죠. A자는 전부 다 여성형이에요. 그러니까 소피 여자가 지혜롭다면 소피아. 그죠? 그 다음에 이 땅은 있잖아요. 이 땅은 가이아란 말 들어보셨어요? 이 지구가 가이아 여성형이에요. 지구가 하늘이 우라노스 남성형이고. 그래서 여성형에 있는 땅, 이 지구 안에 있는 땅은 다 아자 붙어요. 그래서 아시아, 오세아니아, 아메리카, 에스파니아, 일본도 원래 저편이 아니죠. 자포니아, 차이나 이렇게. 그다음에 근데 그 땅 위에 사람이 살면 스탄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우즈베키스탄 이렇게 스탄이라고 해요. 스탄은 이제 그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이제 그런 거예요. 우즈베kin이 사는 땅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소피아예요. 소피가 뭐냐면 지혜예요. 지혜. 이 지혜자들을 소피스트라고 그랬는데 이 지혜자가 왜 지혜냐면 법을 다루는 자들이란 뜻이에요. 즉 이성인이에요. 이성인은 아까 누구라고 했어요? 판사. 그래서 이 소피스트들이 그 당시에 변호사들이었어요. 아테네 시대
변호사들이 소피스트들이라 그랬는데 그 변호사들이 이길 사람은 지게 하고 지는 사람은 이기게 하는 이런 이 사법의 오염 현상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그거를 방지해야 되겠다 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3단 논법이라는 걸 말했어요. 그러니까 논법이라는 것은 변론을 전개하는 규칙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이제 무드죠, 모드죠.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문법도 모드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논법이에요, 논법. 그래서 3단 논법이에요. 논법, 변론주의를 전개하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전개하라? 3단에 거쳐. 대전제, 소전제, 결론이라는 이 형식을 거쳐서 해라. 이 형식 밖으로 벗어나면 다 뭐야? 궤변이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근데 거기 내에서도 궤변이 또 생겨요. 3단 논법에 또 막 증명 형식 막 이런 거 또 나와요. 중세 시대 가면. 자, 어쨌든 그런 심플한 걸로 해요. 그래서 이 본안 단계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은 행정쟁송법을 공부하지 행정법을 공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본안 단계에서는 자료 수집이 있고 위법 판단이 있는데 이거는 행정법을 해야 여기까지 가요. 행정쟁송법은 여기에 그쳐요. 자료 수집에. 이 자료 수집에 그쳐요. 여기까지 못 넘어가요. 그래서 위법성을 판단하고 이거는 시험 문제 못 내요, 여러분들한테. 이거 못 내요. 쟁송법에선 오로지 자료 수집까지밖에 못 내요. 이 자료 수집을 본안의 심리, 이 자료 수집, 이걸 어려운 말로 소송 자료 수집이라 하거든요. 소송 자료 이 6글자를 2글자로 심리라 그래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심리가 뭐야 그러면 어떤 사람을 압박 질문해 가지고 그 사람부터 어떤 그 사실을 실토하게 만드는 거 그렇게 이제 어떤 이미지를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심리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단순하게 소송 자료를 수집한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심리는 소송 자료의 수집을 말해요. 이거 정말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심리는 소송 자료 수집이에요. 그 소송 자료를 수집해야 되는데 그 수집하는 과정에서 물어보는 문제가 딱 요 4개가 나와요. 여러분 쟁송법에서 딱 요 4개 나와요. 기본형으로. 첫째, 수소법원은 있잖아요. 법원은 즉 판사는 있잖아요. 소송 자료를 수집할 때 어떻게 수집하냐면 주장을 해야 수집이 가능해요. 주장이 반드시 있어야 돼. 이걸 변론주의라고 하는데 주장을 해야 되는데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아요. 사실을 주장 안 해요. 주장도 안 했는데 주장하지 않으면 판단 못 하거든요. 근데 판단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물음인데 어려운 말로 이걸 직권 심리라 하는데 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판단해야 하는가? 자, 해야 하는가 이 말은 뭐냐면 직권 심리가 의무예요. 그래서 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을 판단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대법원까지 올라가요. 이걸 상고심이라는데 상고 이유가 돼 버려요. 요거 심리 미진이라 그래서 직권 심리 위반은 심리 미진이라 하여 대법원까지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만약 그게 직권심리 위반이잖아요. 그 판사는 이제 옷 벗고 나와서 변호사 해야 돼요. 왜냐하면 대법관 되기 힘들어요. 그런 경력이 완전하게 최악의 스크래치가 이제 그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 경력에. 물론 요즘에는 뭐 대법관 되고 이러고 이번 정권 들어와서는 그런 거 스크래치도 아니더만 어쨌든 정상적인 사회라면 스크래치여서 그냥 나와서 변호사 해야 돼요. 그럴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처분사의 추가 변경이라고 있어요. 이제 처분사의 추가 변경은 뭐냐면 소송 자료는 원고가 있잖아요. 원고가 즉 내가 국민이 처분청이 뭔가를 나한테 했는데 그거 위법해요. 근데 그 위법이라는 주장을 뭐를 근거로 하냐는 거예요. 처분서를 보고 해요. 예컨대 처분서가 뭔지를 나는 모르겠어. 여러분 처분서도 외워야 되거든요. 그것도 가르쳐 드릴 건데 처분서가 뭔지 잘 머리에 그림이 안 그려져. 그러면 딱 한 번만 하면 돼요. 술집에서 한번 깽판을 부리거나 아니면 과속딱지를 한번 떼어보거나 그럼 과속딱지에 통고처분이 와요. 그 통고처분이 처분서예요. 나한테는. 그래서 저는 참 여러 번 받아봤는데 이렇게 사실관계라고 너 몇 월 며칠 날 새벽 몇 시에 너 어디 여기 서울대 입구역 사거리에서 너 새벽 2시에 너 85km를 거쳐 지나갔다? 사진 딱 찍혀가지고 딱 나와요. 딱 나와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범칙금 얼마, 그 다음에 이의 있으면은 경찰서장한테 와라. 그럼 내가 받아줄게. 이의 없으면은 그냥 넘어갈게. 뭐 이러면서 주르륵 나와요. 그게 처분서예요. 그럼 거기서 이제 내가 그 처분이 잘못됐다는 건 첫 번째. 그거 내 차 맞는데 나 그 사람 아니었어. 이제 그거를 입증하면 내가 안 물거든요.
근데 우리는 보통 자기가 내고 말죠. 아니, 친구가 몰고 가다가 과속했어요, 새벽에. 근데 차는 내 차예요. 그러면 그 친구가 몰았다는 걸 내가 입증을 하면 그 친구가 내고, 아니면 내가 내는 건데, 그냥 내가 내고 친구한테 밥사를 하죠. 그죠? 자, 그런 거예요. 자, 그런 거. 그러니까 그거 나 아니었다. 네가 지금 매도 며칠 차가 그랬다는데 그 운전자는 내가 아니었다는 걸 내가 입증해서 그게 잘못된 처분이라는 걸 위법한 처분. 그 잘못된 처분은 위법하니까 그렇게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그때 지나간 건 맞는데 그때 그 키로수가 그 정도 안 났다. 안 났다. 이걸 입증을 하면 돼, 이거를. 자, 이렇게. 그러니까 전부 다 이거. 그 입증은 그 본안에 가서 입증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위협감을 느끼죠? 처분을 한 처분청 피고가 오이씨 지겠는데 위협감을 느끼죠. 그래서 야야 미안한데 그때 네가 했던 건 그것뿐만이 아니야. 이유가 요것도 있어라고 그 이유를 같이 대버리면 이게 이제 위법한 처분이 아니게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 사유를 추가할 수 있냐는 거예요. 처분서에 안 썼는데 그 사유를 추가하면 이 위법하다고 굉장히 의심되는 처분, 피고 입장에서는 이 질 것 같은, 이 패소 판결을 받을 것 같은 이 사건에서 승소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 어려운 말로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아낼 수 있을 것 같다. 청구 인용은 이제 원고가 이기는 거니까 피고가 이기는 걸 청구 기각이라 하거든요. 피고인 처분청이 이거 청구 기각을 받아낼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서 판사님한테 판사님 저 미안한데요. 이게 처분서에다가 안 쓴 사유가 또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 쓰는 건 너무 심하다 싶어서 저희가 그냥 안 쓰고 말았는데 그것도 이제 쓸래요. 그러면서 이 본안에 가서 소송이 판사한테 갔을 때 판사한테 처분서를 내놓을 수 있냐는 거예요. 처분 사유를. 원래 처분서는 원고 국민한테 줘야 되는데 소송 가서 판사한테 처분 사유를 내놓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거. 그럼 판사가 그걸 받아내는. 왜냐면 직접 당사자가 아니니까. 그런 것들이 처분 사유 추가 허용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여기서 문제가 돼요. 여기서 물어보는 게. 이거 특이 중에 특이예요. 이거 맨날 나오잖아요. 이거 처분 사유 추가 변경. 처분 사유 추가 변경에 나와서 맨날 나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제3자의 권리구제 방법. 이건 뭐냐면 그 수익적 처분이에요. 자, 우리 집이 건축 허가를 받았어요. 근데 건축 허가를 받았는데 옆집에서 집 짓는다는데 뭐 그래. 근데 알고 봤더니 건축 허가 받은 게 연탄 공장이에요. 그러면 바로 옆집은 이제 기절 초풍하는 거예요. 집값 떨어지는 건 기정사실이고 여름에 창문 못 열고 사죠. 그다음에 하얀 벽돌집이 까만 벽돌집으로 되는 건 이제 금방이고요. 이제 이렇게 돼요. 그리고 소음 때문에 못 사는 거죠.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그 옆집 사람이 그 연탄 공장 허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내는 거예요. 그럼 연탄 공장 사장은 가만히 조마조마하면서 이거 처분이 취소되면 어떡하지 판결로 그러면서 막 있어야 되냐는 거예요. 조마조마하면서 그 소송이라는 게 3, 4년이 걸릴 수도 있는 건데 그동안 막 조마조마하면서 아무 일도 못해. 그리고 거의 막 공황장애 걸릴 정도로 막 이 고민만 이렇게 했냐는 거예요. 그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제3자의 권리구제 방법은 그 사람 연탄 공장 사장 그 사람은 자기한테 주어진 연탄 공장 허가 처분이 취소의 대상이 돼서 법원에서 막 진행되고 있을 때 가만히 손가락 빨면서 그거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되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해줘라. 걔도 이 연탄 공장 허가 처분이 이게 잘 된 거니까 그대로 놔두세요라는 취지에 참여를 하게 해줘라. 이게 제3자의 권리구제 방법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있잖아요. 법률 규정이 있어야 돼요. 법률 규정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본안 단계에서 묻는 물음이 소변경이라는 건데 이 소변경이란 말이 어렵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막 이런 말 나오면 있잖아요. 일단 사고하기를 멈추더라고요. 사고하기를 멈추는 사고가 발생해요. 생각을 멈춰요. 그게 아니고 이 소변경은 소장 재활용하기예요. 소장 재활용하기 무슨 얘기냐면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라는 소장을 취소 소송의 소장으로 재활용하기예요. 이거 재활용하기. 근데 일단 한 번 소장이 받아져서 판사가 일단 재판을 진행해 버리면 그 소장은 건드리면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잠깐만요. 저 잘못 썼는데
잠깐만요. 이런 거 안 돼요. 법에서 허락할 때만 가능해요. 허락할 때만. 문제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거부 처분 취소로 소변경이 가능하냐가 문제가 돼요. 이게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거부 처분 취소로 이제 가는 건데 이게 소장을 재활용할 수 있느냐 이걸. 왜 소장 재활용 문제가 나오냐면요. 딴 거 없어요. 좀 이따 이제 소장 보여줄 건데요. 인지대가 너무 세요. 인지대. 여러분들 인지대 있잖아요. 혹시 그 운전면허증 받은 분들은 운전면허 시험장 가면 시험 한번 볼 때마다 인지대를 뒤에다 붙이잖아요. 거기서 해가지고. 저 87년도에 운전면허증 땄는데, 86년도에 그때 어떤 아줌마가 왔는데 인지대가 뒷장에 아주 그냥 매번 계속 떨어지니까 계속 시험이 계속 떨어지니까 시험 볼 때마다 인지대를 붙여야 돼요. 그때 우리 때는 3,000원이었나? 지금은 뭐 다 10,000원 단위지만 그때는 3,000원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막 학생 봐봐. 신기하지 않았는데 아주 그래서 당황해가지고 왜 이분이 나한테 이런 말을 하지 당황해가지고. 근데 그런 그 인지대. 근데 이 소장에도 인지대를 붙여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냐면 공적인 문서에는 반드시 인지대를 붙여야 국가기관이 처리를 해줘요. 근데 그 소장에 붙이는 인지대는 소가에 비례해서 내게 돼 있어요. 내 마음대로 내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 행정소송의 이 처분 취소 소송이 있잖아요. 우리가 다루는 행정쟁송법의 이 대상이 되는 분쟁은 단순하게 인력이 아니에요. 몇백억짜리들이에요. 예컨대 땅을 개발해요. 그럼 개발행위 허가. 예컨대 아파트촌을 만드는 걸 우리가 재개발행위라 그래요. 그 다음에 아파트촌을 만들 때 두 가지 개발행위가 있어요. 이거 상식인데 기존의 도로는 그대로 두고 도로 옆에 있는 주택들, 단독주택들 밀어버리고 도로는 그대로 살리면서 거기다가 아파트를 올리는 방식이 있고 도로 자체까지 다 갈아버리고 새로 도로 깔면서 올리는 방식이 있어요. 도로를 그대로 두는 걸 재건축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도로를 지워버리는 걸 재개발이라고 그러고. 신기하죠. 그러니까 진짜 심플해요. 분류 기준이. 근데 우리는 그 심플한 기준은 쫙 안드로메다로 보내버리고 어떤 내용을 자꾸만 그걸 보면서 이제 그 내용을 내가 이해하려고 하거든요. 어떤 심플한 아주 본질적인 기준 딱 하나 알면 돼요. 언제나 공부할 때는. 여러분 경영 조직도 마찬가지예요. 본질적인 기준들 하나만 딱 보면 돼요. 이런 거. 그래서 인사 관리라든가 이런 거 할 때 그 딱 심플한 기준들 하나씩 탁탁탁탁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돼요. 이 인지대가 그러니까 아파트 있잖아요. 2,000세대를 하는데 인지대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몇십억, 몇백억이에요. 몇백억. 그래가지고 부작위와 확인소송을 제기했는데 그게 판사님이 판단할 때 이제는 이거 찢어야 되는데 판사님한테 갔단 말이에요. 본안에 넘어가서 처음에 소장 잘 썼다고 했는데 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제는 소를 진행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소장을 찢어요. 그 소장을 찢는 행위를 부족법 소각하라고 그래요. 부족법 소각화 판결, 그 소장 폐기 행위예요. 찢어버려요. 그러면 인지대도 날라가요. 거기다가 아까 소송 자료 수집이라 그랬죠. 그 수집하는 자료 수집하는 과정에 들었던 모든 비용이 다 공중으로 날아가요. 이거 미치고 팔짝 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지대가 붙이는 소장을 재활용하는 걸 소변경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그동안 돈 들여서 시간 들여서 기껏 수집해가지고 판사한테 내놨던 거 있잖아요. 그것도 폐기되거든요. 그거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병합이라 그래요. 그건 병합이라 그래요. 그건 병합이라 그러고 소장을 재활용하는 걸 소변경. 그 다음에 그거 병합하는 걸 소병합이라 하기도 하고 청구병합이라 하기도 하고. 그건 상관없어요. 병합이라 그래요. 병합. 그건 병합. 소송 자료를 같이 사용하는 것을 병합이라 그래요. 소장은 같이 사용할 수도 있고 변경할 수도 있고. 근데 우리는 소변경밖에 없어요. 교환적 변경밖에 없어서 그래요. 그 다음에 조금 이제 마지막으로 판결 단계에 이제 물은 방식은 뭐냐면 판결 단계에 물은 방식은 첫 번째는 3천만 원을 초과하는 5천만 원 과징금. 자, 5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과징금 부가처분 시송을 제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300만 원은 해야 되는데 500만 원 때렸대. 그러면 그 초과한 200만 원만 판결로 취소할 수 있느냐? 요거. 초과한 200만 원만 판결로 취소할 수 있냐? 이걸 일부 취소 판결하는데 이게 가능하냐가 일단 첫 번째 물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묻는 물음이 뭔지를 알고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야 그 물음을 해소하는 것들만 내가 공부하면 되거든요. 그것과 아무 관계없는 것들은 공부할 이유가 없어요. 그 다음에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명됐어요. 판사님이 처분 위법하대. 판사도 인정해. 그러고 내가 졌대요. 아니 처분이 위법하면 내가 이겨야 되거든요. 그런데 위법한데 내가 졌대. 그 청구 기각 이거를 사정 판결이라고 그래요. 어려운 말로. 항상 지시어라 그랬어요. 뭔가를 지시한다고. 처분 위법하면 청구 인용. 내가 이겨야 되거든요. 청구 인용. 그런데 내가 졌대요. 황당하죠. 그래서 반드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이 이제 여기서는 뒤에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돈으로 메꿔주는 거거든요. 이거 뭐냐면 이 사정 판결에 나온 대표적인 사건이 로스쿨 사건이에요. 로스쿨이 원래 이제 동국대학교가 원래는 건국대학교보다 더 순위가 높았어요. 법대 순위가. 그런데 건국대는 뭐 서울시립대라든가 이런 데는 생겼어요. 근데 동국대가 이제 자존심이 왕창 상한 거죠. 거기다가 경기권에서 아주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법대 시절에는 동국대가 랭킹이 굉장히 높았는데 그 로스쿨 체제로 가면서 로스쿨 유치에 실패를 해요. 로스쿨 인가위원회가 심의위원회가 동국대 점수를 매우 짜게 줬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소송을 갔는데 실수한 거예요. 곱하기 0.8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곱하기 뭐 이게 숫자를 매우 낮은 숫자를 뭐 이렇게 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순위가 후다닥 밑으로 다운된 거예요. 이게 밝혀졌어요. 이게 밝혀졌어요. 그것도 로스쿨이 이제 발족한 지 4년인가 5년 뒤에 밝혀졌어요. 변호사 시험 1차 변호사 시험도 이미 끝난 뒤에. 그러니까 이제 당황하죠. 위법하잖아요. 지금 위법하니까 그러면 이제 뭐가 돼야 되냐면 로스쿨 선임 있잖아요. 로스쿨 선임 이 과정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제 그 심의 과정이 잘못됐기 때문에 로스쿨 선정 처분을 취소해야 돼요. 그러면 전국에 20개가 있거든요. 20개 로스쿨 선정을 다 취소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도 이거 뭐야 말이 안 되잖아. 그거잖아요. 예. 그래서 사정 판결이 나왔어요. 동국대 네 말이 맞아. 그런데 지금 선정된 로스쿨은 지금 작동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이걸 취소해버리면 이 사회적인 혼란이 이건 극심하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그 제도 운영상의 현저한 지장이 발생한다. 그러니 참아라. 돈으로 메꿔줄게. 그래서 국가배상을 해줘요. 참아라. 돈으로 메꿔. 그래서 이제 각종의 교육부적인 차원에서의 지원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뒤에 이제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지금도 진행되겠죠. 진행 중이겠죠. 그런 것들이. 자, 그거예요. 그거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또 묻는 문제가 처분 취소에서 청구 인용 판결이 나왔어요. 자, 내가 이겼어요. 처분 취소에서 처분이 위법하다라고 해서 내가 이겼어요. 그럼 이기면은 이제 이겼으니까 기분 좋아. 아니죠. 무조건 국가한테 돈 달라고 가야 돼 이제. 처분 취소에서 나한테 어떤 처분이 나왔어요. 예컨대 3개월 영업정지 나왔어요. 3개월 영업정지 나왔는데 내가 3개월 영업정지 잠깐 스톱 해가지고 가서 이겼어요. 그럼 이제 약간의 이제 그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혹은 영업장 폐쇄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 취소 소송에서 가서 이겨버렸어요. 그러면 이게 위법한 거거든요. 그러면 위법한 이제 법령 위법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손해를 받으면 내가 손해배상을 구할 수가 있어요. 국가에. 근데 이 처분은 직무집행이 틀림이 없죠. 그럼 직무집행이 위법인데 국가배상 청구소송에도 이 법령 위반이라고 봐줄 거냐는 거예요. 이 법을. 왜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굳이 국가배상 청구소송 가서 또 시간과 이 정신적인 어떤 낭비를 거쳐서 또 국가하고 싸워가지고 법령 위반이나 아니면 또 싸워야 되냐는 거예요. 여기서 이 법이라고 평가가 됐을 때 요거를 기판력이라고 그래요. 어려운 말로. 이 기판력이 시험 문제 나와요. 여기서 그러니까 판결에서 나오는 효력들이에요. 그 다음에
그다음에 침입적 처분 소송 예컨대 처분 취소가 나왔어요. 여기 침입적 처분이에요. 뒤에는 여기는 거부 처분이고 이 두 개가 처분이 좀 달라요. 이 묻는 문제가 이렇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허가가 나왔는데 허가 취소가 돼 버렸어요. 허가가 취소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컨대 영업 허가 취소가 됐어요. 허가 취소가 나왔어요. 허가 취소가 나왔을 때, 그러니까 개발행위 허가인데 대부분 이제 사이즈가 커서 개발행위를 허가가 나왔어요. 개발행위를 하라고 그린벨트에서 그래 거기다 폐기물 처리업 그래 그 공장 세워. 그래서 허가가 나왔는데 취소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취소가 됐어요. 취소가 돼서 그거를 뭐야 왜 이걸 취소하는 건데 해가지고 소송 갔는데 이겼어요. 그럼 이겼는데 처분청이 그냥 미안하다.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런 경우 거의 없어요. 또 취소 또 때려요. 판결문이 나는데 취소 또 때려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처리하지 나? 그거 물어봐요 이거. 그 효력이 어떻게 되냐고. 그랬을 때 판결에서 너 이러니까 입법해 임마 했더니 처분청이 건조가 있어가지고 내 생각은 다르네. 그 입법한 사유 다시 때리면 그건 무효예요. 근데 아이고 그래요? 그럼 잠깐만요. 막 뒤적였더니 다른 사유가 보였어요. 그럼 그 다른 사유로 그 허가 취소를 또 때렸어요. 그거는 무효가 아니에요. 다시 또 다퉈야 돼요. 그거를 물어봐요. 이거를 기속력이라 그래요. 그다음에 거부 처분도 마찬가지예요. 거부 처분에서 내가 이겼는데 또 거부 처분이 또 나왔어요.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여태의 효력은 여기서는 하면 안 돼요. 무효인데 여기서는 무효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재처분이 나와야 돼. 재처분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처분을 다시 해야 돼요. 여기는. 그러니까 침입적 처분에 대한 거부 처분 시송에서 이기면은 처분청은 처분을 다시 해야 돼요. 무조건 의무예요. 재처분. 그런데 침입적 처분에서는 다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다시 하면 안 된다 해서는 어려운 말로 반복 금지어라 그러고 여기는 재처분을 해야 되니까 재처분 의무라 그러고 근데 둘 다 기속력 얘기예요. 기속력. 근데 그 의무가 나오는 취소된 처분의 종류가 달라요. 침입적 자기 처분이냐, 수익적 처분에 대한 거부 처분이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제 묻는 문제 이것까지만 보시 이제 쉴게요. 자, 수익적 처분에 대한 거부 처분 취소송이 인용 판결이 나왔음에도 재처분을 해야 되는지 아무런 조치를 안 해. 재처분을 안 해. 그러면 이 원고는 어떤 구제 방법이 있을까? 재처분을 안 해요. 그러면은 이제 판사님한테 꼰질러요. 판사님한테 가서 꼰질러. 판사님이 나 이겼다고 하는데 처분청이 안 해주네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판사님 이거 자존심 상할 것 같은데. 그러면서 얘기하면 판사님이 거기서 뭐라 하냐? 야, 언제까지 이거 재처분해라. 이걸 해요. 이걸 이제 결정으로 내려줘요. 재처분해라. 이렇게 해요. 그리고 나서 안 하면 또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 한 것까지 예상해서 얘기를 하죠. 만약 안 하면 이 하라는 날 있죠. 언제까지? 이날 그 다음 날부터 매일 너 200만 원씩 얘한테 줘야 돼. 매일 200만 원씩 손해배상 해줘야 된다. 이거 안 하는 것으로 재처분을 안 하는 것으로 발생한 손해배상 200만 원씩 매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걸 간접강제를 하는데 돈으로 행정청의 어떤 행위를 이끌어내는 건 다 간접강제예요. 돈으로 행정청부터 어떤 행위를 이끌어내는 건 다 간접강제예요. 간접강제는 다 돈 때리기예요. 여러분들 법학에서 간접이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돈 때리기예요. 이거는요 헌법상 양심의 자유 침해이긴 한데 어쨌든 돈 때리기예요. 자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는 건데 200만 원씩 이제 때렸어요. 그랬더니 한 6일 지나니까 1,200만이 쌓여버렸잖아요. 띠링 해가지고 그죠? 이게 마일리지가 1,200만이 쌓인 거예요. 처분청 이제 이건 미치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 안 하면 이게 내부적인 징계 책임도 받을 수가 있어요. 너 왜 안 했냐? 그래서 1,200만 원이 되니까 안 되겠다. 도저히 내가 버틸 수가 없다. 심리적으로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이걸 심리적으로 무너진다. 그래서 심리적 강제 수단이라 그래요. 이걸 심리적으로 무너지니까 양심의 자유 침해란 말이에요. 헌법상 양심의 자유는 선한 마음이 아니고 내가 하기 싫은 일을 안 할 자유를 양심의 자유라 그래요. 내 마음속에 하기 싫은 일을 안 할 자유가 양심의 자유예요.
예컨대 나 마약하고 싶어. 그런데 국가에 사지 말래. 그거 양심의 침해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선한 마음, 선하냐, 그러니까 굿, 이빌, 선악의 개념이 아니고 인간이 자기가 태어나서 자연 상태로 태어나서 마음속에서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싶은데 그걸 누군가가 강제로 못하게 해. 그러면 양심의 자유 침해예요. 그러니까 애기들은 매번 양심의 자유 침해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나 절로 가고 싶은데 못 가게 여기다 엎어놓고 뒤통수 이렇게 짜그라진다고 이렇게 엎어놓고 있는 게 놔두잖아요. 애를 바둥바둥 대는 거. 양심의 자유 침해죠, 이거. 그런데 양심의 자유보다 더 우선되는 거예요. 양육권이 우선된다고 친권자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걸 이제 기본권의 충돌 상황이라 하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이 양심의 자유 침해예요, 공무원에. 근데 공무원이 공적 영역에서는 양심의 자유가 없어요. 자기 사생활에서 양심의 자유가 있는 거지. 그래서 그건 직무수행이죠. 그래서 직무수행인데 어쨌든 그래서 1,200만 원이 쌓이니까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얼른 줘요. 얼른 처분을 해줘요. 그럼 처분을 받은 사람은 가만히 있을까요? 바로 한마디 하죠. 1,200만 원은? 이렇게 한마디를 하죠. 1,200만 원을 어떻게 처리해? 그러니까 공무원이 그러죠. 야, 씨, 했으면 됐지. 했으면 됐지. 1,200만 원까지 지면 이제 지는 징계받으니까. 했으면 됐지. 지금이라도.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1,200만 원 안 준다고 소송 갔어요. 진짜로. 판사님이 뭐라 그러냐. 야, 받았으면 됐어. 받았으면 됐어. 무슨 얘기냐. 그래서 뒤에다가 심리적 강제 뒤에다가 수단이라는 말 붙여요. 심리적 강제 수단. 간접 강제는 심리적 강제 수단이다. 그럼 수단에는 뭐가 상정돼 있어요? 뭐가 전제돼 있어요? 목적이 전제돼 있죠. 그러니까 수단은 언제나 목적을 달성하면 어떤 식으로든 목적을 달성하면 수단은 의미를 상실해요. 언제나 수단은. 그래서 심리적 강제 수단이어서 1,200만 원 쌓였을 때 줘도 받으면 됐지. 그랬더니 이걸 악용하네, 이제. 한 3,000만 원 쌓였을 때 이제 주네. 그래도 3,000만 원이니까 15일, 2주가 지날 때쯤 돼서 주는 거죠. 처분을 해주는 거죠. 그래도 그 돈은 받아낼 수가 없는 거죠, 국민 입장에서. 자, 그렇게. 이제 거기까지. 그게 이제 간접강제예요. 거기까지가 이제 묻는 문제들이에요, 거기까지가.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는 크게 물었어요, 이거. 이 정도가 크게 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조금 쉬었다가요. 뭘 할 거냐면 지금까지 크게 물은 것들을 이제 치소송에 제가 가능한 거 관련돼 물어보는 이제 서브 하위 물음들이 있어요. 하위 물음들. 이 하위 물음들은 요 소장을 쓰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이제 그것들을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